인생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다지선다형도 아닙니다. 인생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있습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내가 찾아내는 답,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과 함께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인문고전, 심리학, 역사, 철학,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엮어 인생과 세상의 이치를 전하는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입니다. 오랜 기간 문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해온 김희섭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인생의 진리를 담은 짧은 글이나 격언, 잠언을 아포리즘이라고 하죠. 이 책은 우리가 더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의 모음집,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지혜의 아포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하인리히 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이제 이 책을 통해 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담은 짧은 이야기.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읽어드립니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두 가지 동기로 인류가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하나는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물질적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 동기이다. 인정 욕구는 먼저 대등 욕구에서 시작된다. 대등 욕구는 남과 대등하기를 바라는 욕구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우월 욕구로 바뀐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바뀌기 때문이다. 우월 욕구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욕구, 즉 과시욕구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인 지배욕구가 대표적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인류의 역사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했다. 인정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고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해왔다. 그래서 헤겔은 상호 인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내가 인정받으려면 남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도 모든 국민이 서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내가 자유로운 만큼 타인도 자유롭고 내가 존엄한 만큼 타인도 존엄하다. 그래서 인정욕구는 우월욕구가 아닌 대등욕구여야 한다. 명심보감에는 물이 귀기 이천인이라는 구절이 있다. 내 몸이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제라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 남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또한 자신도 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 도시였다.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뉴욕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도시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범죄율도 낮아졌다. 깨진 유리창에 법칙이 있다. 방치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는 이론이다. 차량이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트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급기야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인접 지역으로 파급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작은 눈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대 29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무책임, 무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원심력과 구심력 두 가지다. 원심력은 원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힘이고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힘이다. 인간에게도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어린 시절에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고 나이가 들면 구심력이 한층 활성화한다. 원심력은 걸음마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떼느라 애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도 원심력의 작용이다. 원심력은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힘이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든다. 뛰기보다는 걷고 싶어 하고 걷기보다는 앉고 싶어 한다.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다 보니 근육도 줄고 의욕도 줄어든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동물의 생애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꿀벌이나 개미, 제비처럼 동물이 원래의 서식지로 되돌아오는 습성인 귀소 본능과 어류 따위가 먼 곳으로 이동해 생활하다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 습성이 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금 정든 곳으로 돌아오려 한다.
인생은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기량으로 점철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생이 완성되는 건 아닐까? 프레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 빨간 코끼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대화에 앞서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즉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다. 프레임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틀이다. 어떤 틀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게 프레임의 법칙이다. 윈스턴 처칠은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외과 수술에서 사망률이 20%라고 하면 몹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생존율이 80%라고 하면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사망에 중점을 두고 후자는 생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의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 틀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에 관한 일화다. 그의 집 하인이 3시간이나 늦게 출근했다. 몹시 화가 난 타고르는 하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해고야. 그러자 하인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딸아이가 죽어서 지금 묻고 오는 길입니다. 타고르는 주관적 판단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승객들로 가득 찬 버스 안에서 아기가 울어대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아기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냈다. 아줌마, 아기 좀 잘 달래봐요. 자기 혼자 버스 전세 냈나?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그때 갑자기 버스가 멈춰섰다. 승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 기사를 바라보았다. 버스 기사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잠시 뒤에 그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버스에 올랐다. 그러고는 아기에게 다가가 막대사탕을 아기 입에 물려주었다. 그제야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이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버스 기사에게 고개를 숙인 채 손등에 다른 한 손을 세워 보였다. 고맙습니다. 라는 수화였다.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한다. 너무 쉽게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짓는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도 말이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진다. 친구 2명이 미사를 보러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신부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 마침 신부가 성당 앞에 서 있었다. 한 친구가 신부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러자 신부는 정색하며 말했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친구에게서 신부의 답변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그건 내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가서 다시 물어볼게. 그리고 신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신부님, 담배 피울 때는 기도하면 안 되나요? 신부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단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달라진다. 똑같은 인생이라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가치를 보인다. 인생의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달려갈지 고민하라. 그 질문이 깊고 진중할수록 내 인생의 답은 더 빛나는 가치를 지닐 것이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한 5단계. 자기암시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일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불어넣는 일이다. 자기 반성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이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는 일이다. 자기 개발은 자신의 내재적인 능력이나 성향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자기 통제는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확고한 도덕 규범이나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 자기 실현은 자아의 본질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일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자기 실현이 아닐까 싶다. 멘토가 필요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의 왕이다. 그는 트로이 원정을 떠나기 전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인 멘토르에게 부탁한다. 멘토르는 20여 년 동안 텔레마코스의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그 덕분에 텔레마코스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다. 여기서 유래한 멘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혜와 신뢰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 사회 조직에서는 후배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멘티 또는 프로테제라고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멘토를 원할까? 한 대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때, 지식이나 요령이 부족할 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을 때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 시대는 참된 스승이 부재한 시대, 참된 어른이 부재한 시대라고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멘토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나만은 아닐 것 같다.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쌤통의 심리.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다. 샤덴은 손실이나 손해, 프로이데는 기쁨을 뜻하는데 두 단어를 합친 샤덴프로이데는 타인의 고통을 보며 행복해하는 심리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쌤통의 심리다. 우리말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다. 사촌이 아니라 남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는 이 고약한 심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인간의 내면에는 남의 불행을 기대하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자아에 대한 존중감이 약하거나 타인에 대한 열등감이 강한 경우에 그렇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통해 타인의 불행을 보며 즐거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증명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남의 성공 사례를 들을 때 고통을 느끼고 실패 사례를 들을 때는 기쁨을 느끼는 뇌 반응을 보였다. 남의 불행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만족감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심리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길에서 돈을 주었다는 것보다 흙탕물에 옷을 버렸다는 말에 더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영국 리즈 대학교와 요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실직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실업자가 많을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실직자의 열등감이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도록 한 것이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의 연구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샤덴프로이데가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도 우화의 어느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농부의 눈에 풍작이 들었다. 그런데 자신의 논 아래에 있는 다른 농부의 논도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농부는 자신의 논에서 흘러간 물 덕분에 그 농부가 이득을 본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둑을 단단히 쌓고 수로를 막아버렸다. 그러자 다음 해에는 고인물이 썩는 바람에 자기 논의 벼까지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다. 영국의 어느 소도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내가 3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450만 원을 받는 경우, 내가 15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이 둘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하겠는가? 주민 대부분은 후자, 즉 자신의 급여가 적더라도 남들보다 더 받기를 원했다고 한다. 자신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 남과 비교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척도가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절대적인 자기 만족보다 상대적인 우월감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다 함께 잘 살기보다는 자신이 남보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한다. 남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남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할 수는 없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말의 품격이 인격이다. 말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참 많다. 상대방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전혀 개의치 않는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모양이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왜 말을 못 알아듣느냐고 다그치는 건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적반하장의 정도가 심하다. 막말이나 독설은 치명적이다. 유대인의 종교 교육서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모로코에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속담이 있다. 칼에는 2개의 날이 있지만 사람의 입에는 100개의 날이 있다라는 베트남 속담도 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사디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구시 화복문은 사람의 입은 잘못 쓰면 화의 근원이 되고 잘 쓰면 복의 근원이 된다 라는 말이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오기에 군자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도 있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가는 말이든 오는 말이든 고와야 한다.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설득력이 강하다. 목소리가 아니라 말을 높여라. 꽃을 피우는 건 천둥이 아니라 빗물이다. 말의 품격을 강조하는 격언이다. 이제부터라도 언성을 높이지 말고 인성을 높이도록 하자. 그래야 인격도 국격도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몸의 시계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시계.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앨런 랭어는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른바 시계 거꾸로 돌리기다.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몸의 시계도 되돌린다는 취지로 시행된 심리 실험이다. 랭어 교수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어르신 8명을 20년 전인 1959년의 환경에서 생활하게 했다. 1979년에서 1959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 일주일 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참가자들의 신체 나이와 기억력이 50대 수준으로 향상된 것이다. 한마디로 회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가자 6명이 7일 동안 30년 전의 시간 여행을 떠났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는 인간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노화와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도 기여했다. 젊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이다. 2007년 뉴욕타임스가 주관한 올해의 아이디어에 선정된 실험이 있다. 호텔 객실 청소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심리 실험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혈압이나 체질량 지수, 체지방 비율 등 모든 지표가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설명해 준 뒤 한 달 만에 이들의 건강 지표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건강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문제는 몸의 노화가 아니라 마음의 노화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의 시계가 아닐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 특이한 가방이 있다. 트럭 위에 씌우는 방수용 천을 떼어내 만든 탓에 가방에선 화약약품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가방끈은 폐차에서 뜯어낸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접합 부위는 자전거 바퀴의 고무 튜브를 사용한다. 이 가방은 온갖 자질구레한 쓰레기로 만든 가방이다. 그런데도 가격은 수십만 원이나 되며 해마다 전 세계에서 20만 개가량이 팔려나간다고 한다. 스위스의 가방 브랜드인 프라이탁의 이야기이다. 이 회사의 직원들은 전 세계의 트럭 운송 업체를 찾아다니며 방수천을 구한다. 그 양이 해마다 400톤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재활용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본사 건물은 버려진 컨테이너를 이용해 지었다. 가방을 생산하는 공장도 모두 재생 콘크리트로 지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가구는 폐기된 건축물의 철근을 가져와 직접 만들었다. 프라이탁 가방이 명품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희소성이다. 주 재료인 트럭 방수천은 절대 새 것을 쓰지 않는다. 실제로 트럭에서 5년 정도 사용된 걸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소재와 디자인이라고 해도 낡은 정도와 더러운 정도가 서로 다르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방 프라이탁. 이 가방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해 만들어진 가방이다. 인생도 프라이탁 가방처럼 낡은 정도와 더러운 정도가 서로 다르다. 내 인생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위해 주어진 인생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늙고 추해도 언제나 소중하고 특별한 게 아닐까?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